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합리적,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논리적, 이성적이라는 말과 비슷하고 모순적, 불합리, 비합리적이라는 말과 반대되죠.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싶고 합리적으로 일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대중의 여론이 한쪽으로 확 쏠렸다가 반대편으로 확 가버리기도 하고 막 뜨겁게 일다가 이내 식어버리기도 하고 묻지마식으로 투기를 하면서 광풍이 불기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망할 것처럼 손해를 보고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일하자는 부장님도 아랫사람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윗사람에게 불리한 일을 겪고 분노하는 과장님이 후배에게는 더 비합리적인 일을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작가 로버트 하인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2월 29일 왠지 어색한 날짜. 2월 29일 4년에 한 번 만나는 날짜입니다. 2월 29일. 이게 윤달, 윤일이 깨어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2부에서는 윤달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파묘. 조선시대의 파묘에 대해서 2부에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한번 받아볼까요? 기존에는 임신 32주 전에 의료인이 태아에 이것을 알려주는 행위가 그동안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죠. 부모가 이걸 궁금해하는 건 자연스럽고 마땅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문의하고 또 답도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쉬운, 오늘은 정말 너무나 쉬운 거여서 따로 힌트를 안 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또 KBS 콩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 들어보실까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경제 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염현석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대주주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네,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은 GS건설 그리고 동부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했다는 뉴스, 그리고 건설사 자금난에 주택사업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무인 매장에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그럼 들어볼게요. 네. 임대차 3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왜 위헌 소송까지 갔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고 이제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네. 지난 정부 시절입니다. 2020년 7월에 통과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요,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제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게 됐고요. 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최대 임대 기간이요 4년, 그러니까 2+2로 사실상 4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이제 신고제까지 더하면요 이게 임대차 3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임대하는 개인과 법인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들 중 이제 3개 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인데 네. 내가 전세도 맘대로 못 놓고 내 전세 가격도 맘대로 못 올리느냐, 네.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네. 한 거네요. 네, 헌법재판소가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승을 정해둔 전월세 상한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산정률,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기존 임대차 계획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제 세입자의 주거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이제 정당성을 이제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계약갱신 요구 조항이 집주인의 사용 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요. 집을 빌리는데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 그리고 인상률 제한이 20분의 1 비율도 지나치게 낮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이제 거절했었을 때 내가 들어가서 산다거나 네. 피치 못할 사정 이런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판결을 낸 것 같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세입자들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입니다. 뭐 법이 바뀌었고 지금 잘 시행되고 있다. 네. 별 문제 없다. 하지만 반발하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월세를 올려봤자 새 전세는 4년치 임대료를 미리 인상해 받아야겠다라는 반응이 이제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도입됐을 때도 이런 반응이 똑같이 나왔었는데요. 제도 도입 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이제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시세보다 높게 세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네. 또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는 이제 그런 이른바 꼼수거래도 조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제도가 시장에 이미 안착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현재 부동산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이제 수급 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셋값 최고치를 찍었던 21년 말보다 전셋값은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뭐 다만 임대계약 갱신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직전에 또 집주인들이 막 전세 가격 엄청 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걸 더 많이 올려버리는 그런 네. 꼼수도 있었고, 참 하여튼 빠져나갈 구멍들은 또 많이들 악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강예지 에디터에게 갑니다. 이게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 참 좋은 건 아닌데 그 부실 시공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정지까지 가는 것 아닌가 했었는데 이 주요 건설사들이 영업정지를 피했어요. 네,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건설사들이죠. 네. GS건설과 동부건설 이 두 건설사에 내려졌던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한마디로 법원이 GS건설 손을 들어준 겁니다. GS건설뿐만 아니라 동부건설도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시청했었는데 법원이 같은 이유를 들어서 동부건설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기간에
기간에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시작한 공사들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업정지를 집행정지한다는 건 그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GS건설은 내일부터 3월 말까지 예정된 한 달 영업정지, 그리고 동부건설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 예정된 8개월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벌 받는 건데 일단 지금은 벌을 안 받아도 됩니다. 나중으로 한번 미뤄봅시다. 이런 가처분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에게 영업정지라는 큰 처분을 내렸던 것도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뉴스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에서 60%나 빠진 것으로 파악됐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살 아파트 논란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 대보, 상하, 아세아 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고요. 관할인 서울시도 품질 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내렸었습니다. GS건설은 서울시 처분에 반발해서 행정소송 제기하고 또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고요. GS건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동부건설도 국토부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들 두 건설사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결과가 건설사의 다른 관련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동시에 다른 건설사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줄줄이 이제 보고 네. 따라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사에서 지금 주택 건설 사업이 많이 좀 중단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허그라고 부르는 공사가 있죠. 올해 1, 2월 발생한 분양과 임대보증사고 금액이 1년 전에 3배 이상인 약 2,1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분양 임대보증이라는 건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 허그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허그의 분양 임대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분양 및 임대보증 사건은 이번에 총 5건으로 광주광역시에서 4건,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1건 발생했습니다. 임대보증금 환급을 비롯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분양 임대보증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또 건설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발생한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이 약 1조 1,200억,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올해 첫 2달에 이미 작년에 20%가량이 채워진 셈이죠.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수위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 준비한 소식으로 갑니다. 이게 네. 주식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미리 공개, 그러니까 이제 공시를 해야만 하는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나 임원들이 꽤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적으로는 다들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56건입니다. 혐의자가 170명인데요. 이들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이 이제 19건, 혐의자는 57명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감사 의견 거절과 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보고서나 이런 거 낼 때 공시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맡긴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은 미리 본 건데 회사 내부에서는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손실을 회피한다거나 이득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와 임원 등 내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한 방법이 컸습니다. 혐의자 중 절반이 회사 내부자로 대주주가 13명, 고위 임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고위급들이 내부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를 한 겁니다. 미리.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더해서 입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내부자들이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악재가 나오기 전에 팔아넘겼을 때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던가요? 보통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차명이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그러니까 미리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티가 나진 않지만 내 소유의 그 주식들 있잖아요. 그걸 네. 미리 이제 다 팔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회피한 손실액 평균이요. 21억이나 됩니다. 결산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한 기업이요. 15곳인데 이 중에 코스닥 상장사가 무려 13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6곳은 실제 상장 폐지까지 됐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것까지 더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지금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악재성 정보가 공시된 종목을 이제 중심으로요. 공시 전 매매 계좌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고요.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용은요. 끝까지 추적해서 과징금 부과 또는 이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은요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게 대주주뿐만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반 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강혜지 에디터에게 넘어갑니다. 요즘에 무인 매장 정말 많아졌어요. 네. 과자 가게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나오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가 모두 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2021년엔 약 10건인데요. 네. 작년, 재작년에는 각각 20건에 가까워져서 거의 2배씩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거스름돈이 환급, 그러니까 환불이 안 된 경우,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판매 가격이 비싸다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결제 오류가 판매점 점주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있는데요. 한 손님이 무인 판매점에서 제품 3개를 구매하고 결제를 했는데 이 중 1개가 결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아하. 이에 주인이 절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제품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또 결제할 때 현금을 투입했는데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장에 게시된 사업자 연락처로 연락도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무인 판매점 갈 때마다 약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오해받은 행동을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거 누구 하나가 실수로 혹은 결제가 되지 않아서 돈을 안 냈는데 이걸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마찰이 또 생길 수가 있군요. 그런 네. 경우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가면 이제 비닐봉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과금이 되거든요. 아. 그거 모르고 가져왔다가 조금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데는 그거 이제 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확인을 합니다. 갈 때. 그래야겠네요. 또 무인 판매점 출입 이거 보안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소비자원이 지난해 8, 9월에 수도권과 충청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현장 조사해봤는데요. 네. 모든 매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 인증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내 그 무인 편의점 가게 되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나 아니면 QR코드 인증을 하고 출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는 출입 관련된 보안 장치가 미비했다라는 건데요. 또 조사한 매장들 모두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를 해야 하는 촬영 목적, 시간, 책임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안내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30곳 중 20곳 이상은 절도와 같은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8곳은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이렇게 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라서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고요. 그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주 고객층이 청소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인 점포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교육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상 금액을 최대 100배까지 받겠다라고 써붙인 사장님이 계시다. 네. 아유 예.
이것도 이제 법적 마찰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양호하죠. 24시간 열어놓는데 이 정도면 미국 같은 데 보니까 그냥 작정하고 다 털어가던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보안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각심은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안전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게 그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된다라는 건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랑 또 비례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남성이 약 2,550만 명 그리고 여성은 2,575만여 명이 됩니다. 여성이 조금 많네요. 그런데 이제 월 평균 소득을 보면요. 재작년 기준이고요. 남성이 414만 원, 여성은 271만 원으로 격차가 상당히 크네요.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도 같이 봐야겠습니다만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대놓고 힌트를 드리자면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가늠하는 걸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제가 또 방금 실수를 하나 했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은 걸로. 요 경제상식 퀴즈를 저희가 내드리는 이유는요. 기존에는 임신 32주 전에 의료인이 태아에 이걸 알려주는 행위가 금지됐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알려줘도 된다. 부모가 이걸 궁금해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마땅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정답은 이제 두 글자인데 제가 잠깐 말씀 중에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네요. 자, 못 들은 걸로 해주실 거죠? 7028님이 저도 7월이면 할머니가 됩니다. 첫 손녀딸이 나올 예정입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얼마나 설레실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345님 저도 예전에 첫 아이 가졌을 때 정말 궁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부모 입장에서 정말 궁금하죠. 그리고 문성진 님이 우리 쌍둥이 가졌을 때 의사 선생님께 옷은 어떤 색으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선생님께서 골고루 준비하세요라고 하셨다고. 낳고 보니까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서민경 님도 저 막내의 성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늦게 알려주셨었죠. 셋째는 딸을 원했었는데 정말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벌써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라고 저마다의 이 사연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내놓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플카를 한 10년 가까이 공들여서 개발은 했는데 그냥 우리는 자율주행 전기차 하지 말자. 이랬다는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죠. 애플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시장,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기술 발전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용 교수에게 도움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하성룡 교수입니다. 우리가 애플카를 본 적도 없는데 정말로 지난 몇 년간 애플카 소식이 참 떠들썩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어떤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었던 걸까요? 네. 그 2014년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좀 시작했는데요. 네. 뭐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한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즉 현재와 미래 모빌리티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합니다. SDV 자동차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좀 바퀴 달린 자동차로서의 그런 대형 첨단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기차를 동력으로 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운영 서비스까지 이제 포괄하는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그 말씀 중에도 그렇고 외신 보도를 보니까 10년간 애플이 이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 투입한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 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투입해 놓고도 왜 애플카를 포기한다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내부의 문제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21년도이죠. 핵심 임원인 더그 필드가 좀 포드 자동차로 좀 이직을 했고, 또 지난달에는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 임원의 좀 이동이 좀 잦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2028년으로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두 번째로는 기존에 그런 완성차 업계와의 좀 경쟁이 좀 첨예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테슬라죠. 뭐 네. 이런 기존 자동차하고의 그런 경쟁이 좀 되어져 있고 특히 이거 비클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동차는 좀 하드웨어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최근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시장이 좀 위축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가 좀 뚜렷해졌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2단계죠. 보통 이제 ADAS라고 하는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가 2단계만 지금 현재 인정돼 있다라는 측면. 또한 이제 GM의 크루즈라든가 구글의 웨이모 등의 그런 무인 택시 사업도 좀 제동이 좀 걸려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즉 좀 투자 성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후발주자로 좀 손익 분기점을 좀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하.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기대를 했던 측면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나 모터나 뭐 카메라나 등등 이제 전장 부품들도 많이 있고요. 애플과 관련해서 기대했던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떻게 타격이 없을까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발표된 거 보면 뭐 우리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폭스건이나 마그나 등의 좀 다수의 그런 완성차 업계하고 좀 접촉을 했죠. 애플이. 그러나 뭐 계약까지 연결되는 되는 것은 좀 불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애플이라고 하는 글로벌 컴퍼니의 넘버 1, 2를 좀 다투고 있는 애플과의 그런 종속 우려도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기업도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지금 재부각되는 그런 형태도 좀 볼 수 있겠고, 애플카와 좀 협업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국내 기업들.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애플의 행보를 보면요, 미국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AI 한다는 기업들은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는데 애플의 주가는 조금 보합권에 있기도 하고요. 뭔가 네네. 이제는 좀 정체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애플을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네. 애플의 다음 행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모빌리티 대신에 네.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생성형 AI라든가 또 차세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컴퓨팅에 좀 집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그 음성 비서인 시리가 좀 업데이트할 계획이고, 블룸버그의 그런 그 애널리스트의 말을 좀 빌리자면 좀 애플이 AI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그래서 수익 잠재력을 고려할 때에도 좀 전기 자율주행차를 포기하고
그런 인원이라든가 그 예산 자원을 AI로 전환하는 것이 뭐 좋은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좀 레벨 3나 4로 자율주행차가 좀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가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완성차 업계에 관련해서는 좀 포기를 하고 그런 AI라든가 공간 컴퓨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메타에 비해서 애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도 많았었는데 네네. 그래서 밤사이에 팀 쿡 CEO도 우리 AI로 또 많은 투자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제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일단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사실 지금까지 애플이 전기차를 안 했으니까 변화는 없는 거긴 한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뭐 현대차 그룹 완성차 업계나 또 우리 부품 업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동시에 기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것은 좀 어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X 계정에 공유한 게시물이 좀 상징적입니다. 네. 뭐 격려하는 이모티콘과 담배 이모티콘이죠. 어떻게 보면 애플에 대한 수고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좀 초조함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애플과 포기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자는 테슬라임이 좀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그런 암울한 자동차 시장의 현주소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전기차 판매율이요. 올해 47%에서 네. 내년에는 한 11% 정도로 아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요? 예, 판매율이 그러니까 올해 47%에서 내년 11%로 좀 둔화한다라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투자 계획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그 전기차 전용 가동 시험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벤츠도 2030년까지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애플이 보기에 참 전기차 시장이 이게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네네. 먹을 게 별로 없겠구나 생각해서 안 들어온 걸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성장도 좀 둔화되고 있고 참 전기차 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안팎에서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뭐 글로벌 완성차는 뭐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애플이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파괴력이 강한 경쟁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안도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진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포드나 벤츠 같은 그런 완성차 기업도 뭐 전기차와 더불어서 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그런 PHEV나 또 연료를 극대화한 또는 이제 대체 연료 등의 그런 친환경 좀 내연 기관차로 좀 다변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현대차 그룹의 제니스 브랜드도 2025년 내년이죠. 뭐 신차부터는 모두 전기차로 내놓겠다 계획했지만 최근에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를 좀 조절하는 맞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좀 떼는 흐름이네요. 하이브리드카는 계속해서 인기가 많고.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라가서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던데 전기차 시장이 좀 부진에 빠진 게 어떻게 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뭐 전기차 판매는 좀 늘어나고 있겠지만 판매량이 좀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뭐 충전의 문제, 또 비싼 가격, 그다음에 할부 금리의 부담, 특히 이제 배터리의 가격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죠. 그래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글로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SDV나 AI 그런 로봇 기술까지
좀 주도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으로 향후에는 좀 글로벌적인 그런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가 또 뉴 테크놀로지의 등장, 또 가격이 또 인하하고 하는 등등의 좀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세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SDV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탈 것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라도 좀 늦춰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산업, 배터리 산업도 같이 좀 부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뭐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네. 또 우리 SK나 아주 글로벌 컴퍼니들이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LFP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좀 시장에 좀 진출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고가의 배터리도 좀 기술력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은 좀 적정하게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좀 추이를 관망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그냥 단순한 전기차로 개발이 되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자율주행을 다 염두에 두고 했던 건데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뭐 계속해서 이제 가장 빠르게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3단계, 4단계까지 가는 것도 조금은 속도가 빠르진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이 자율주행 시장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하게 각 완성차 업계,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주 경쟁이 심화하고 있죠. 우리 국내에도 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자율주행 본부처 R&D를 하고 있습니다. 한 1조 200억 투자를 하고 있고 레벨 4 단계를 2026년도까지 기술 상용화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2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장치인데 네. 3단계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 즉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가 책임을 질 것인지 또는 제조사가 질 것에 대한 문제, 또 소비자, 즉 운전자에 대한 수용성 문제 등등을 좀 고려했을 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아집니다. 지난해죠. 우리 지암의 그 무인 로봇 택시가 좀 보행자에게 중상 입히는 사고 등이 좀 으로 인해서 사업도 중단이 됐고, 이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사업 확장을 좀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류 중입니다. 결국에 종국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레벨 5 단계, 즉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가능하지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정책적인 문제, 또 소비자의 수용성 문제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완전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갔으면 법적 문제도 거의 따져볼 필요 없이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사용자와 또 제조사 사이에 힘겨루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오늘 중부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하성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 제시된 복귀 시한이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징역 5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전년보다 6% 줄어든 123만 8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탄 지원 여부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책 많이 읽고 계시죠?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Z세대도 책을 꽤 많이 읽는다라는 걸 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경제학적으로, 행동경제학으로 풀이를 해보면 의외의 의미가 또 한 가지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 행동경제학으로 독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이나 대형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 보면은 네. 자기계발서, 예. 그렇죠? 아니면 뭔가 취업 이직을 위한 실용 서적들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예. 당장 뭔가 써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소설 분야는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회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책을 읽으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시거나 아니면 아예 거꾸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면 네. 완전히 그런 거랑 상관없는 뭐 영화나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소설이란 건 어떤 가상 인물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쓰는 글이기 때문에 좀 네. 거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부터 그렇죠. 집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소설책을 읽어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오늘 행동경제학의 중심에 저희가 소설책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소설은 이제 지어낸 얘기고 네. 내가 이거 몰라도 되는 얘기고 그렇죠. 안 봐도 되는 얘기인데 굳이 소설책을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 소설책을 꼭 읽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단기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거나 할 일을 정리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소설이라는 글을 읽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완전 다른 사람의 다른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종류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랑 아예 다른 효과가 있어요. 이제 캐나다의 요크 대학이 있는데 네. 거기서 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 동안 읽은 문학 작품 중에서 소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책을 많이 봤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다. 네, 이걸 이제 맞습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이 연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소설책을 읽기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건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연구자들이 만든 가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좋아하실 좋아하실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 연구자들이 했던 가설은 아마 소설을 읽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좀 갇혀 있다가 네.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갇혀 있다는 마음은 저희가 인지적인 종결 욕구가 높다.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딱딱딱딱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데요. 소설을 읽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각이 좀 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본 겁니다. 소설 안에 들어있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가상의 인물이 나랑 굉장히 다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일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이 가설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례가 로리타라고 하는 소설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험버트의 로리타라고 하는 소설은 원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네. 험버트라는 유럽계의 중년 남자가 12살의 미국 소녀 돌로레스라는 애칭이 로리타인데 네.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중년의 남자가 갖고 있는 병적인 집착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설이니까 이제 읽어가면서 쫓아가야 돼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우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게 된다라고 연구자들이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약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롤리타라는 네, 증후군이기도 한데 예. 약간 이제 비뚤어진 어떤 그 주인공의 행태이기는 한데 이걸 또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공감을 하느냐, 어떻게 또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느냐가 그렇죠. 또 이제 좌우가 될 테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설책을 읽는 게 그러면 인간의 인지나 행동에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실험 내용 예. 좀 알려주시죠. 실험 자체는 토론토에서 여성 69명을 모집해서 시행을 했고요. 절반의 참가자들은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책들 한 몇 권 중에서 한 권을 읽고 네. 다른 절반의 참가자는 소설책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정보가 있는 책은 우리는 왜 웃는가, 과학과 문학, 동양과 서양 이런 사회과학 서적이라서 제목만 들으면 아실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은 폴 볼스라는 작가의 더 에코라든가 또 다른 분의 작품인데 이 문학 작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의 가족들이 비정상적이라서 어디 놀러 가서 막 싸워요. 그거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작품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실험인데. 그게 좋은 이제 작품도 많은데. 네. 굉장히 나와 다르고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문학 작품들입니다. 거리가 좀 있는. 일부러 그렇게 실험을 설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달라 보이는 것. 네. 또 다른 나이트클럽이라는 작품도 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아주머님께서 네. 거기 놀러 오시는 여성들이 뭐 화내고 좋아하고 짜증내고 이런 걸 묘사한 거라서 언뜻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문학 작품을 읽고 나면 정보 서적을 읽었을 때 비해서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물어볼 때 질문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인지적 종결 욕구를 주로 측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결정을 잘 내린다. 여러 방법으로 대답이 되는 질문이 싫다. 이런 것처럼 그런 질문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책을 읽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서적을 읽은 사람들, 정보 서적 읽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학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인지적인 종결 욕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나는 성공에 필요한 규칙과 순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런 숫자에도 낮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점수도 매우 낮습니다. 즉 이분들은 순서나 체계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불확실한 것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약간 마음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봐서는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정보서적이나 방금 말씀드린 문학 작품들이 사실상 분량이 비슷하고 네. 재미가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어렵거나 재미있거나라는 것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이거 뭔가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뜻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그걸 머릿속으로 해결하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되나 해고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보통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게 인지적 종결이고 그걸 하고 싶다라는 게 욕구거든요. 이게 yes or no 뭐 예.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뭔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내려야 돼라고 하는 게 인지적 종결 욕구. 그렇죠. 그런데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빨리 좀 내가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의지가 낮아진다. 그렇죠. 좀 편안해지고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라서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렇게 넓게 보고 편안하게 보면 좀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직업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일단은 정보 서적을 읽으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배우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은 좀 돌아가더라도 네. 소설책을 읽으면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직업적으로 소설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당장 소설책부터 한번 좀 꺼내들으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직업을 일단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지적 종결 욕구가 아주 높은 걸 요구하는 직업들은 사실 이걸 읽으셔야 네. 문학 작품을 읽어야 생각이 넓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갖게 되시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죠. 빨리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설책을 읽어야 된다. 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 많이 만나는 법조계나 네. 또는 의학계나 아니면 경영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소설을 많이 읽으셔야 고객이나 환자들을 잘 이해하고 일을 더 편안하고 넓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결론입니다. 법조계, 의학계, 경영계 오히려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어야 된다. 네.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소설책도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타지도 있고 예. 뭐 추리물도 있고 그 안에 역사가 담겨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어떤 걸 좀 읽으면 그래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니면 인지적인 이걸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적인 종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누그러뜨리려면 소설 안에 있는 일이 나랑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 일은 내가 평소 하는 일과 다른데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만 들면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종교를 해야 될 욕구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은 예를 들면 추리소설이나 SF 소설처럼 좀 멀리 있는 상황을 보는 소설들을 읽고 나면 마음은 편안해지죠. 반대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 매우 다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깊어지죠. 공감 능력이 커지죠. 그래서 아주 현실감 높은 소재로 소설이 쓰여졌다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예를 들면 나는 남자인데 등장인물이 여자라든가 등장인물이 사이보그라든가 그렇게만 되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공감 능력이 커진다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아니라 내가 공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소설을 읽을수록 오히려 나의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진다. 맞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행동 경제학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월 28일이 아니라 2월 29일이죠.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윤달이 있는 날이고 오늘이 그 윤일입니다. 해서 요즘에 그 파묘라는 영화가 상당히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파묘를 한번 재미나게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